제가 이제 RNA에 대해서 연구를 쭉 하고 있어서 RNA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RNA는 아시다시피 DNA하고 너무너무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4개의 서로 다른 염기를 가지고 있는 라이보 누클레오타이드의 중합체이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염기 서열에 따라서 유전 정보를 가질 수 있는 이런 물질이고요. DNA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DNA와 이제 또 혼동하실 수도 있지만 DNA보다 훨씬 더 다재다능한 그런 분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좀 화학적인 말씀입니다만은 요 그 베이스 그 염기상에 DNA는 요쪽 면만 활용해서 다른 물질과 결합을 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데 반해서 RNA는 여러 부분을 이용해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서 또 다른 RNA 또는 DNA와 이제 그 상호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메타볼라이트 그 대사 물질이라든가 단백질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또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만들 수가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RNA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제 무시가 되어 오다가 한 80년대 이후에 90년대를 넘어서면서 많은 관심을 이제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RNA 월드 하이포테시스라는 건데요. 이 RNA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이제 다재다능하기 때문에 그 특징들을 보니까 이 RNA는 DNA 같은 유전 정보를 담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복잡한 구조를 만들면서 일종의 효소 역할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 어떤 물질이 존재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 물질이 복제를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 동시에 어떤 그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물질과 어떤 복제를 도와줄 수 있는 효소가 따로 만들어져서 진화해서 만난다는 건 굉장히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나온 가설이 RNA라는 분자는 효소 역할도 할 수 있고 그 자체로 유전 정보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RNA가 최초의 어떤 그 유전 물질이고 생명을 구성하는 물질이다라는 그 가설이 이제 나왔던 것이고, 현재까지도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현대 세계로 오면은 RNA 위상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줄어든 것이 이제 그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은 DNA가 한테 거의 옮아가고, 또 효소로서의 기능은 단백질으로 거의 옮아가고, 단백질은 물질이 생겨나면서, 그래서 이제 RNA는 중간에 낀 뭐 DNA와 단백질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정도로 이제 생각이 되어서 오랫동안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요. 이제 실제로는 아직도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RNA의 역할에 대해서 몇 가지 그냥 개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최근에 한 일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RNA는 이 정보의 전달자로서 중간에 메신저로서 기능을 하는데요. 이 DNA에 담긴 이 염기 서열 정보를 그대로 카피를 해가지고 이 mRNA가 만들어지고요. 그 mRNA에 들어있는 이 염기의 순서에 따라서 3개씩 골라서, 이걸 코돈이라고 하는데 3개씩 그 아미노산 하나에 대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염기서열 순서가 있으면 1차원적으로 해석이 되어서 이 아미노산들이 거기에 맞는 것들이 끼워 들어가게 되고, 이게 이제 단백질이고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것들이라서 우리가 이제 생명 현상은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복잡성을 전부 이렇게 축약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요 간단한 그림 하나에 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DNA상에 유전 정보가 들어있고 그 유전 정보를 RNA를 통해서 단백질을 만들므로써 우리 세포가 유지되고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는 뭐 물론 이미 뭐 반세기 전에 알려진 일이지만은
요거를 이제 활용을 하게 되면은 이 mRNA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세포에 넣게 되면, 특정 mRNA를 만들어서 넣게 되면, 예를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에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드는 mRNA를 넣어주게 되면은 일종의 그 백신으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유전병이라서 우리가 어떤 특정 유전자가 부족해지는 어떤 양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물론 또 이 mRNA를 넣어주고 이제 치료에 활용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하나의 주제이고요. 또 하나는 이 RNA 중에 일부는 이 조절자로서, 레귤레이터로서 기능을 하는데요. 이 DNA에서 mRNA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논코딩 RNA들이 만들어지고요. 이 논코딩 RNA 중에는 마이크로 RNA도 있고 링크 RNA라고 더 긴 것들도 있고, 그 단백질을 못 만드는 RNA인데 그 대신에 이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여러 과정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까 엔타이센스 올리고와 비슷한 것이 마이크로 RNA라는 것인데, 이 마이크로 RNA에 대한 연구는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했습니다만은, 이 마이크로 RNA는 그 mRNA에 결합해서 요 그 mRNA로부터 단백질이, 특정 유전자의 단백질이 발현되지 못하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종의 인공적인 마이크로 RNA를 만들 수가 있으면, 그리고 그거를 세포 안으로 충분한 양을 전달할 수가 있으면 이 유전자의 어떤 그 흐름을 조절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생물학적으로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 이제 생명 현상들을 쭉 보면은 뭐 노화가 됐든 신경 어떤 작용이 됐든 결국은 다 유전자의 조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치료를 위해서도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이 유전자의 활성을 조절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 게 가능해지는 시기에 우리가 지금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iRNA라든가 엔타이센스 올리고 또 mRNA 테라피틱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죠. 물론 이제 아직은 너무나 갈 길이 멀은 것 같고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아직 그 어떤 큰 장애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정량적인 이해, 또 어떤 복잡한 변수가 있는 상황들, 이게 복잡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아직 그 유전자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이 유전자를 컨트롤할 수 있는 툴들이 아직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siRNA나 mRNA 같은 것들이 있지만은 siRNA나 엔타이센스 올리고는 mRNA를 서프레션하는, 이니비션하는 그 억제제, 일종의 억제제고요. mRNA는 유전 정보를 넣어주기 때문에 포지티브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지만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아직은 어떤 우리가 쓸 수 있는 도구들, 유전자를 조절할 수 있는 도구들이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고, 또 그것들을 정량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우리가 엄청 많이 생물학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제 항상 그 실험실 돌아가서 차분히 생각해 보면 너무나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이게 좀 뭐랄까 좀 좌절스러운 느낌도 항상 들고 있고요. 한 20년 동안, 여년 동안 그동안의 연구를 쭉 해놨는데 아직도 너무 모르는 게 많고, 그래서 이제 그 남은 기간 동안에 도대체 뭘 할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요즘은 가끔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 되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은 이 유전자를 컨트롤할 수 있는 툴들을 개발하는 일들을 하고 싶더라고요. 유전자를 정량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면 그 툴들이 결국은 굉장히 다양한 어떤 플랫폼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아마도 이제 다양한 질병 모델에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면 아직까지 발견 안 되고 남아 있는 것들이 있을 것이냐 뭐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는데요. 뭐 마이크로RNA도 찾았고 mRNA도 찾았고 지금 20년대 중반에 살고 있는 우리는 찾을 게 과연 얼마나 남아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되는데 이제 위안이 되는 얘기는 20세기 초기에 미국의 특허청장이 되시는 분이 했다는 말이 전해지는 게 있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미 발견될 거는 다 중요한 기술적인 브레이크스루는 만들어졌고 이제는 이거를 조금씩 인크리멘털하게 임프루브하는 일만 남아 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20세기 초에 그 뒤에 물론 이제 우주선도 날아가고 뭐 핸드폰도 생기고 많은 발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 그 미지의 그 지역에 여전히 발견할 게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런 감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해서 RNA가 뭘 하는지 조금 소개를 더 드리자면 RNA는 지놈으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RNA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요 안에 RNA로 이루어진 지놈이 들어있고요. 사르스코비2를 비롯해서 아마도 넥스트 팬데믹의 원인이 될 걸로 생각이 되는 인플루엔자라든가 많은 바이러스들, 댕귀라든가 뭐 지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RNA로 이루어진 바이러스들이고 그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속도가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건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바이러스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로서의 RNA를 연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RNA는 또한 그 질환의 어떤 진단을 하는데도 중요한 타겟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머리가 아프다, 뭐 배가 아프다 해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증세에 기반한 진단을 하고 있지만은 그 RNA의 변화를 보다 빠르게 디텍션을 할 수 있다면 더 자주 더 저렴하게 디텍션을 할 수 있다면은 이런 그 진단도 완전히 이제 혁명이 일어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아주 뭐 비근한 예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계속 이렇게 그 PCR을 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RNA를 본 것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좀 말씀드릴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데 이 RNA가 일종의 바이오메디컬 툴이 되고 있는 그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긴 거나 아니고 물론 역사는 길지만 최근에 엔타이센스 올리고가 이제 사용이 될 수 있게 SMA라는 질환에 사용이 될 수 있게 2016년에 승인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siRNA가 승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mRNA 백신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약품이 이제 저희가 뭐 스몰 케미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 RNA 혹은 핵산 기반 치료제들이 이제 굉장히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엔타이센스 올리고도 크게 보면 이 범주에 들어가고요. 이제 장점이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스몰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이 타깃이 될 수 있는 분자들이 좀 제한이 되거든요. 그런 걸 드러거블 타깃이라고 하는데 이 RNA나 핵산 기반 치료제는 이론적으로는 모든 유전자를 타겟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리고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이제 작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빨리 바로 디자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또 안전하고요. 생산이 용이하고 스케일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발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몇몇 환자만 있는 그런 희귀 질환일지라도 개인 맞춤형 약품을 개발을 할 수가 있고 새로 신종 감염병이 나왔을 때 바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넥스트 팬데믹에 대한 이제 대비를 하고 있는 지금 국제 기구들이 있는데요. 그런 데서는 현재 mRNA 플랫폼을 그 기본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mRNA 테라피, RNA 테라피라고 하면은 크게 봤을 때 요 4개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RNA 인터피어런스가 있고 요거는
그 RNA가 이 스몰 인터피어링 RNA라는 것이 타겟이 되는 mRNA에 붙어서 RNA를 분해함으로써 이게 특이적으로 유전자를 제어하는 것이고, 엔타이센스 RNA는 이게 변형된 핵산 형태인데 mRNA를 타겟해서 거기서 스플라이싱이라는 과정을 조절하든지 분해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mRNA는 특정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 세 개의 플랫폼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siRNA 경우에는 엔타이센스 올리고보다는 장점이 더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딜리버리가 좀 어렵기는 한데 siRNA 경우에는 이게 원래 자연에 존재하는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은 양의 물질을 집어넣어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고콜레스테롤 혈증에 이제 적용하는 그런 예도 보여져서 이게 마켓이 이제는 굉장히 큰 그런 질환에도 응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최근에 연구를 하고 있는 mRNA 치료제 백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mRNA 이거는 기본적으로 되게 단순한 게 mRNA 분자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지질층을 씌운 그런 단순한 구조로 돼 있거든요. 이 mRNA 구조상은 기본적으로는 이 세포 내에 존재하는 RNA와 아주 유사한 형태로 디자인을 하게 되고, 여기다가 지질 나노 입자를 씌워서 세포 안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원리를 이용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RNA 자체에 대한 약간의 면역 그런 반응이 있고 이런 걸로 알려져 있어서 여기서 단백질이 나오는 양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변형 염기를 사용한 그게 이제 노벨상을 수상하신 카리코 박사님이 과 드류 와이즈만 교수님이 개발을 하신 방법이 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갑자기 뉴스가 나와서 어느 나라에서 갑자기 새로운 신종 감염병이 생겼다라고 오늘 저녁에 뉴스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은 물론 이제 그쪽에서 뉴스만으로는 안 되죠. 시퀀스가 나와야죠. 바이러스 염기 서열이 보고가 되면 저희는 바로 실험실로 가서 이 시퀀스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뭐 1시간 내에 혹은 뭐 몇 시간 내에 이 백신의 시퀀스를 저희가 디자인할 수 있을 거고요. 요 과정은 이제 저희 연구단의 장희식 박사님께서 mRNA 백신을 최적화해서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을 개발을 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을 저희 실험실에서 이제 디자인을 해가지고 컴퓨터 안에서의 백신은 사실은 뭐 1시간 이내에 우리가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물론 그 다음 단계는 실험이 들어가야 돼서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DNA, RNA를 만들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는 DNA를 합성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합성하는데 이제 며칠을 아마 걸릴 거고요. 빨리 합성할 수 있는 기계를 갖고 있다면 뭐 하루 이틀 사이에 합성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요걸 RNA를 만드는 과정이고요. 그걸 이용해서 그리고 정제해서 요거를 리피드하고 감싸서 이렇게 mRNA 백신 후보 물질을 만드는 데까지 만약에 모든 과정이 잘 된다고 하면 사실상 뭐 일주일 안에도 우리가 백신을 생산을 해낼 수 있는 그렇게 굉장히 빠른 개발이 가능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정말 비상 상황이 아닌 다음에야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전임상 실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실험이 들어가겠습니다만 현재 WHO의 목표는 100일 안에 이 백신을 전부 개발해서 이제 생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mRNA 백신이 이렇게 이제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제 생산이 용이하다, 개발이 용이하다, 빠른 시간 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나머지 장단점들은 뭐 있습니다만은 아마 이번 백신이 급하게 개발이 되면서 이제 있었던 이슈들이 앞으로는 해결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제 모더나 백신 경우에는 100 마이크로그램을 도즈가 그렇게 됐었고, 파이저 바이오엔텍 경우에는 30 마이크로그램 정도의 이제 그 RNA가 쓰였는데 그 양은 사실 기술 개발해가면서 충분히 뭐 10분의 1 이하로 뭐 내지는 100분의 1 이하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부작용 부분을 별로 걱정하지 않고 이제 활용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코비드 팬데믹 경우에는 이 에스티메이션 한 결과들이 나와 있는데 2021년에만 2천만 명의 사망을 예방했다라는 그런 결과들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mRNA 백신들이 앞으로는 굉장히 다양하게 쓰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은 이 백신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치료제로 활용이 될 텐데, 이제 제가 그 사실 그 2000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저희가 백신을 곧 맞을 수 있게 된 상황이 됐을 때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것이 이 도대체 이 백신을 맞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나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백신을 맞으면 제가 그동안에 연구하던 mRNA인데 그 mRNA가 제 세포로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솔직히 별로 생각을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이게 될 거라는 생각은. 그런데 실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고 이제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별로 이거 연구가 별로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mRNA에 대한 연구는 물론 많이 돼 있죠. 그다음에 그 면역학적인 연구도 돼 있고, 그런데 그 분자생물학적으로 분자세포 생물학적으로 이 mRNA가 우리 세포로 들어올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된 게 사실상 거의 없다시피 해서 이제 저희가 그거를 이제 연구하기로 한 게 이제 최근에 저희가 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그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제 구체적인 질문은 세포 내 어떤 물질이 mRNA 치료제의 전달과 활성을 조절하는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카리코 박사님이 개발하셨던 염기 변형이 어떻게 mRNA를 향상시키는가, 요거에 두 가지 질문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쓰는 방법은 크리스퍼 낙아웃 스크린이라고 해가지고 이 한 세포당 하나의 유전자가 없어지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100만 개의 세포를 예를 들면 모아가지고 키우다가 각 세포가 서로 다른 유전자들이 없어진 상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저희의 그 mRNA 백신을 갖다가 지질 나노 입자로 싸서 그 세포 안에 집어넣어 주고요. 그러고 나서 어떤 유전자가 없어졌을 때 mRNA 효과가 올라가는지 혹은 떨어지는지를 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전자가 없어졌을 때 mRNA의 어떤 에서 단백질이 많이 만들어진다면 이 단백질은 이 RNA를 평상시에 억제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네거티브 레귤레이터이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나타날 거고요. 거꾸로 이 유전자를 없앴을 때 오히려 그 mRNA 발현이 줄어든다면 이건 평상시에 이 mRNA를 도와주는 포지티브 레귤레이터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실험을 쭉 진행을 했고 몇 가지 그 유전자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과를 요약을 해드리면은요, 황산 헤파란이라고 세포 바깥에 단백질에 이렇게 붙어 있는 일종의 다당류인데 이 다당류가 지질 나노 입자에 붙어서 이게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 역할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VATPase라고 해서 여기 들어와서 만들어진 이 막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에 소포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산성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충분히 산성화가 되면은 이 지질이 전하를 띠면서 이 막을 손상시켜서
결과적으로 mRNA를 밖으로 내놓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는 이 중에서도 TRIM25라는 단백질이 요 방해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mRNA에 붙어서 이 단백질을 방해한다. 요 과정에서 특히 이제 저희가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기초 생물학적인 부분입니다만은 세 번째는 좀 흥미로웠던 부분이 이 양성자 이온이 아까 칼슘 이온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양성자 이온도 이 세포 신호 전달 물질이 아닌가 싶은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소포체로부터 양성자 이온이 방출이 될 수가 있는데요. 프로톤 아이온이 TRIM25가 이 양성자 이온을 이제 결합을 하게 되면은 활성화되어서 이제 다운스트림으로 이 RNA를 분해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 양성자 이온은 일종의 신호 전달 물질로서 기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서 이제 그쪽 연구도 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재작년에 그 카리코 박사님이 노벨상을 받으신 그 주된 연구 주제가 이 변형염기인데요. 변형염기가 백신 효능과 안정성을 높인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저희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 TRIM25가 이쪽에는 잘 붙는데 그 변형이 이루어진 다음엔 잘 붙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TRIM25를 회피해가는 반응을 통해서 에논메틸 수도유리딘이 작동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연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mRNA 백신이 세포 내에서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 그런 메커니즘을 규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 연구를 보다 이제 깊이 함으로써 mRNA를 전달하고 또 그 효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양성자 이온이 일종의 세포 내에서 면역 신호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라는 것을 발견해서 이제 앞으로 이 양성자 이온의 역할에 대해서 추가적인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mRNA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이거 말고도 다른 RNA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RNA를 기반으로 한 어떤 조절 물질들 이런 것들이 일종의 플랫폼이 돼서 이 경우에는 서열만 바꾸면 똑같은 플랫폼으로 서로 다른 질환을 치료하는 데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아주 작은 수의 환자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고 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발이 필요한 그런 경우에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백신 이외에 저희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암 치료 백신 같은 경우에도 RNA를 이용한 백신 치료 백신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유전자 교정이라든가 줄기세포 제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RNA 기술이 이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걸 넘어서 어쩌면은 mRNA 이외에 다른 RNA들도 앞으로 더 발견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 RNA들이 아마 이런 어떤 유전자를 조절하고 그 다음에 어떤 치료 플랫폼을 내놓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